게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그걸 발탁을 하는데 그 입학사정관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게 이렇게 간단치 않습니다. 네.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그 이 교환 교수를 갔던 해에 우리 큰딸이 그 다음 해에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있던 그 해버포드 칼리지에 맞으면 입학사정관 총수죠. 이 아드미션스 디렉터라는 사람한테 우리 딸을 한번 인터뷰를 해줄 수 없느냐. 어느 학교에 갈는지 고민이다. 그랬더니 좋다. 그래서 30분을 걔를 데리고 얘기를 하더니 내가 깜짝 놀란 게 그 아이의 장단점, 그 어떤 게 강점이고 어디가 취약점이고 하는 거를 애미보다 더 잘 파악을 하더라고요. 30분 사이에. 예. 어느 학교를 가면은 얘는 좀 힘들겠지만 도전을 받아서 좋아할 거고 어느 학교는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은 조금 있다가 좀 재미가 없어질 거고 뭐 그렇게 돼야만 그게 입학사정관의 역할이라는 게 제대로 나오는데 그거는 상당히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아주 청결해야 됩니다. 네. 어디에 받질 않아야 되죠. 그래서 지금 실험 단계인데 만약 그걸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사교육이 없어질까?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. 그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게 예. 필기시험 대 구술시험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.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해버포드에 제가 1년 교환교수 가 있을 적에 보니까 거기는 학생이 1000명, 교수가 100명인 아주 조그만 엘리트 학교인데 역사학과에서 졸업시험이 개인당 45분씩 구술시험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이 시험 이제 쓰는 거는 비슷하게 쓰지만 이제 구두 시험을 40분, 5분 해보면은 어떤 애는 무슨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이 깊이 들어갈수록 솔솔솔솔 그 풀리는 아이가 있고 네. 어떤 애는 그냥 맥힙니다. 맞으면 남이 쓴 거를 졸졸 외가지고 그 시험에다 토해 놓을 수는 있지만 얘기를 해보면 그게 제 거가 안 된 건 나타나요. 이제 네. 그런 면에서 그 이 깊이 있는 그 구술 시험의 장점이 있어요. 그렇군요. 선생님 말씀을 뭐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쭉 들으면서 받은 느낌은 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교육과는 시장경제 원리로 교육을 풀자는 말씀이신가?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. 그런가요, 선생님?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. 맞으면 교육이 그 시장적인 측면이 있고 내용적인 측면이 있죠. 맞으면 수요 공급 면에서는 시장 기능 비슷한 게 있어요. 그거는 그 수요 공급의 원리에 맡길 수 없는데 맡길 수밖에 없지만은 교육의 내용은 어떤 국가나 그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? 헛말이 아니에요.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지 우리나라 모습이 어떻겠다. 우리 시민, 미래 시민이 어떻겠다. 그러니까 어떤 교육 과목은 국민 전체가 어느 정도는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이런 거에 기본 골격은 국가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 특징에 따라서 지역 특징에 따라서 그 선택 과목을 뭐 넣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고 그런 거 같은 건 풀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서는 안 되고 해도 되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런데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그 내신제라고 불렸던 그 제도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늘 반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아이들을 석차순으로 성적을 매기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걸 바로 그 등급을 가지고 대학에 당락을 결정한다. 난 그건 반교육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 나하고 같이 친한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얘가 1등을 하고 얘가 붙으면 내가 떨어진다. 그럼 어떻게 둘이 친해질 수가 있겠어요? 그렇죠. 그래서 그거는 학교 안에서는 그 이 서로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학교에서 상도 주고 하지만은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. 우리 때도 그 석차라는 거 있고 뭐 있었지만은 우등상도 있고 그게 곧 그 석차가 대학에 반영되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공부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하면 우리 반 전체가 다른 반보다 다 잘할 수 있고 우리 학교 전체가 저는 4대 부중을 다하는데 우리가 잘하면 경기보다 잘할 수 있다. 그 실제 그렇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네.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는 게 이롭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잘못한 아이를 가르쳐가면서 서로 자기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이렇게 뭉쳐가지고 같이 잘 되는 그 체험이 됩니다. 네. 그런데 이거를 등급제로 해서 그게 바로 진로에 직접 반영이 되면은 아무리 집에서 착한 사람 되고 무슨 친구하고 잘 지내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교육부가 정책으로 반교육을 하면서 뭘 인성교육이 어쩌고 도덕교육이 어쩌고 그거는 정말 난센스라고 봐요. 바로 네. 그런 이 제도가 가지는 간접적인 효과.
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럼 소위 수요자 중심의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떻게 보십니까? 그거는 나는 수월성은 절대적으로 그건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고 봐요. 수월성이라는 게 반드시 학업에서만 수월이 아니고 네. 어떤 걸 하든 간에 자기의 최선을 해서 뛰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충체를 내야 된다 하는 거. 말하자면 자기하고의 경쟁이에요, 궁극적으로는. 근데 그것이 이제 상대적으로도 물론 평가가 되고 하지만은 그건 난 교육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이 원리라고 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소위 사회 뭐 평등 무슨 정의하고 어떻게 되느냐. 저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돈을 지원해줘, 학자금을 지원해줘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주는 거지 결과를 똑같이 만들어줄 수는 없다 그거예요. 생각해 보세요. 어떤 사람은 머리도 좋고 뭐 해서 이 부모도 지금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능력은 있지만은 이 기회가 집안이 어려워서 뒷받침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능력도 없고 게으르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될 수 있는 사회는 없거든요. 그 몫이 다 따로 있는 거지. 그게 자연스럽게 공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누르다 보니까는 그 수월성도 죽고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시다시피 수학 문제를 무슨 간단한 것도 잘 못하는 아이하고 뛰어난 아이하고 한 발에다 놓고 똑같이 가르치면은 어느 쪽도 교육이 안 되잖아요. 우리 지금 결과적으로 평준화된 고등학교에서는 우수한 아이대로 지 역량을 발휘를 못하고 또 못한 아이는 못하는 아이대로 안 되고 하니까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는 학교 가서 뭐 소용이 없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 돌아갔지 않습니까? 네. 그게 잘못된 거죠. 결국은. 하지만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렇다면은 우열반 같은 형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처럼도 들리는데요. 그러니까 우열반을 이렇게 맞으면 여러 가지 과목별로 해놓으면은 나는 예를 들면은 영어에서는 우수반이지만은 수학에서는 좀 떨어진 반에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그게 달라질 수가 있죠. 그런 과정에서 학교가 가장 걱정한 것 가운데 하나가 소위 위화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거는 바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위화감이라는 말, 뭐 서열화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언론이 나는 밉습니다. 예. 그거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누구든지 다 박지성이나 김연아가 될 수 없잖아요. 그 사람들 같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하면 그걸 찬사를 하고 박수를 해준데 이 교육이나 무슨 예술이나 다른 분야 다 마찬가지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보다 더 노력을 해서 누가 잘하면은 그걸 좋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수긍하는 것도 가르쳐 줘야지 되는데 위화감이니 뭐니